안녕하세요. 뭐, 새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제가 오늘 그 7차 공판 방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인이 한 명도 없어서, 어, 30분 이내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1기 2대, 어, 재단 이사장이었던 강지원이 같은 경우는 그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어, 그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간만 자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오늘 가기 전에 좀 확인을 했던 게, 어, 이 김판종에 대해 가지고 구속 신청을 해서 구속이 되는 날짜가 제가 보기에는 12월 30일인가 29일인가 그래요. 근데 1차로 구속 기소가 됐을 때 첫 번째 구속은 2개월 정도, 그 다음에 2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갱신 신청이 되는 게 구속 갱신 신청이 된 게 4월 29일이니까 그 전에 또 2개월을 따지면은 2월 뭐 29일, 그럼 처음은 12월 29일 뭐 대충 이렇게 날짜는 정확치는 않은데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6월 29일쯤 되면은 선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불구속으로 전환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 그 합의부 아, 재판장이죠. 그 주심 판사가 그 피고인 변호인 측에 그것과 관련해서 인지를 시키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로, 그러니까 두 번의 갱신 신청이 가능한데, 구속 갱신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3차 갱신 신청은 구속 갱신 신청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26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7차 공판은 거의 무의미하고 8차 공판 때 지금으로 봐서는 두 명은 기본적으로 그 정인으로 나올 것 같다. 둘 다가 한 사람은 싱가포르 쪽에 있는 주로 싱가포르에 있었던 거고, 싱가포르 쪽에 출장 있던, 뭐,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던, 어쨌든,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인 김동우와, 그 다음에 그 3기 재단 이사장 최영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미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석을 6월 9일에 하겠다라고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됐는 거고,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정인 출석을 할 경우에는 뭐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이런 거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뭐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 6월 9일 그 8차 공판 때 정인으로 나설 거고요. 근데 7차 공판에서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었고 크립치드의 그 메인넷의 그 케이스 대리면은 메인넷의 운영사 대표인 박윤성이 같은 경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 크립티드라는 회사가 국내 회사인데
거기 대표 이사인데 어떻게 소재지 불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증인 출석 요구서가. 그래서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고 강지원이만 일단 그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됐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 원 부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6월 내로 어, 선, 선고가 날지 안 날지는 사실 지금으로선 좀 미정이에요. 다음 그 8차와 9차, 8차는 6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일단 그 변론 저기 8차 공판 일정이 이전에 이미 정해졌던 거고 9차 공판이 어, 6월 23일 오후 2시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당 뭐 송가병 씨가 그 5차 공판 때, 6차 공판 때죠. 6차 공판 때 약 5시간 소요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 측과 피고인 변호사 측의 이야기가 김동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꽤나 긴 시간 동안 어, 그 적인 신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영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근데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 어, 이 정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인을 세우는 것 자체를 그 정인 신문 자체를 다른 날짜로 요구를 했지만 지금 그 검사 측에서 계속해서 정인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출석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8차 공판 때 4명인가 5명인가를 그 정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오후에 그렇게 오후 2시에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그 이 공판 시간을 좀 조정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공판 시간 조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주심 판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왔던 고소인들, 피해자들 일부가 뭐 고성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키지를 않죠. 이미 그 재판을 하는 동안에 언급이 됐던 거를 뭐 마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걸로. 그래서 뭐 고성이 오가길래 오가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고성이 많이 나오길래 저희는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뭐 어떤 분이 그 방청을 하신 분을 카운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 수가 저희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이 법정의 그 가이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한 37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거기에는 신문 기자도 언론사 기자도 지난번에 6차 때 왔던 기자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인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이거든요. 그럼 저희 측에서 한 6명 뭐 갖고 그럼 한 31명
거기서 가이드 하는 사람들, 그 가드죠, 가드. 그, 뭐, 좀, 그, 일종의 스큐리티 쪽에 이게,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정도 숫자니까 한 30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자리가 없어서 일단 서서도 듣고 그랬었는데 인원은 확 지금 줄은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해볼 건데 이 지금 정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어, 좀 검사 측에서 채택한 그러니까 신청한 정인들이 대부분이 이 피고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될 만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 이익이 될 만한 그 정도의 정인들인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그 정인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제가 그 호명한 정인들 중에서 어, 전 재단 이사장, 3기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영규 씨를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모르죠. 뭐, 최영규 씨도 그동안에 어떻게 그, 지금, 피고인 측과 피고인 측에 가까운 사람들과 뭐, 컨택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오로지 최영규 씨 외에는 크게 뭐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은 좀 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그 울산 지역의 칠성 강 씨라는 사람이 그 와이프하고 두 사람이 그 뭐 오늘 어, 그 법정에 왔었고 저는 실물로는 본 적이 없지만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 봤던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는 큰 도움도 안 돼요.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뭐 같이 왔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팔성이라는 사람이 가보라고 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죠. 일단은 추측은 그렇게 뭐 하던데 이번 그 7차 공판은 그러니까 5차, 6차를 제외한 나머지 공판들은 전혀 의미 없는 그 공판이었다. 2주 베이스로 했을 때 5개면 10주죠. 10주면은 2달 반 정도를 후송 세월을 보냈다. 1차 공판과 2차 공판의 시기가 2주 이상으로 넘어갔었고, 2차에서 3차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1월 17일이 1차 공판, 최초 공판이 1월 17일에 있었는데, 1월 17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5월 26일이니까 4개월 열흘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2주 베이스로 하면은 지금 4개월 열흘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4, 4, 16에 17, 18일, 18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0주, 어, 10주, 10주 정도를 까먹고 실제로 뭐 들어볼 만한 공판은 두 번밖에 없었다. 5차와 6차.
7차도 꽝이라고 보시고 8차가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이게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보수인들도 피해자들 자체도 직접 와서 들어봐야 내용도 사실 잘 모를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방청을 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우리한테 확연하게 좀, 그, 이 범죄 사실을 좀, 어, 재판 과정에서 좀 언급이 될 거다라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20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방청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하면은 4분의 1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분이, 저도 그 여자를 알아요. 그런데 이미 해지를 해가지고 옮겼거나 해지를 한 상태의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못해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인데 피해자가 재단을 상대로 피해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 내가 스테이킹을 했는 게, 여기 재단에 또는 운영사에 관련이 있는 내 자산이 그 사람들 손아귀 안에 있어야 돼요. 해지를 함과 동시에 뭐가 되나 하면은, 우리가 메타마스크라든가 다른 일반 지갑처럼 내가 그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이 지갑 비트 이더 USDT KOK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미 이 피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나는 파란색 지갑을 가질 수도 있고 노란색 지갑도 가질 수 있고 검정색 지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갑은 내 혼자 소유를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를 재단에서 뭔가를 맡고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 여자가 오늘 그 장소에 왔다라고 어떤 분이 어, 거기는 이미 해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도 이미 그 거래 내용을 보면은 34만 6천 육천 불에 해당이 되는 게 약 4만 9천 개 정도를, 그 해지를 한 상태죠. 그거하고 보상을 받은 2만 8천 개에서 7만 7천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만 개를 K 스테디움을 보냈다고 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이미 피해자라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했을 때 여기 피해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미 그 사람은 해지를 했기 때문에 탈퇴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또 엄청 오래 전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에 해당조차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그 사실은 저는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미 해지를 한 상태에서는 재단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다.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도 할 수 없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직도 스테이킹을 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해당이 되고, 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방청이 끝나고 나오는 중에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고인 측에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사람이
그, 뭐, 서울 쪽에 사시는 분일 것 같은데, 그, 이 방청을 하러 왔다가, 뭐, 그, 나오는 중에,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다가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뭐, 제가 올린 영상을 그분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전화 정도만, 뭐, 전화번호 정도는 제가 가르쳐 주고, 다음에 좀 통화를 좀 할 일이 있으면 좀 하자라고까지만 했는데, 어, 제가 좀 들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과도 뭐, 이 연락을 좀 주고받으면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줬어요. 예, 오늘 그 공판을 듣고서 제가 오면서 뭐 정말 시간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지만은 이 공판 자체가 재판 자체가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뭐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자체가 선고는 6월 전에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6월 29일, 28일경 정도가 되면은 아마 불구속으로 그 지금 현재 피고인은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러고 나면은 일은 훨씬 더 어려워져요. 예, 지금 그쪽과 저희 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 건이 진행이 되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되는 부분은 기소 상태에서 구속 상태에서 이 선고까지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지만 어,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유죄가 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100%뭐 무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진행이 되는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그 서울 쪽에 오신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나눴던 게 이게 제가 답변을 한 내용 중에 검수완박이라는 이 엉투당투 않는 것 때문에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어, 경찰에서 이러한 유의 사건을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엄청나게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쓰고 기소를 하는 데 있었어도 내용이 명확하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탓할 일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봐요. 가장 기본이 결국에는 고소인의 문제고 고소인이 준 자료를 경찰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하긴 하는데 경찰이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뭐 저희 사건은 강남경찰서 서울에 있다가 울산경찰청으로 넘어왔지만은 그 이후에 뭐 원검에 대한 그 것부터 해서 원금 보호장 뭐 기타 등등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가장 기본 중에 기본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이야기잖아요.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원금 보호장이라는 것도 어 우리는 원금 보호장이라는 거를 뭐 공식적으로든 뭐 개인적으로 몇몇이 그렇게 잘못 전달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거는 없었다. 그러면은 비공식적으로
소개를 시키기 위해서 뭐 피해자 단체 중에 하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들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받았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때는 나는 여기에 참여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범죄에 가담이 되는 공범자다. 그런 주장을 스스로가 올가미를 내가 수갑차겠소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제가 오늘 늦게 뭐 그 사람들하고는 별로 뭐 얼굴을 이렇게 안면을 대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지만 그래 좀 늦게 시간 맞춰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같으면은 앞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최대한 경청을 좀 하려고 그렇게 자리를 앉을 건데, 뭐 이 사람들도 리더격이 있는 사람들도 뚝뚝 떨어져 그냥 뭐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변호사도 뭐 제일 뒷자리에 앉아갖고 있는 걸 보긴 봤는데, 이게, 어,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이거는 구멍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어, 이 뚝이 무너질 때 조그만 구멍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게 조금씩 벌어지면은 이게 가까워지죠. 이게 다 한꺼번에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보면은 뭐 서울에서 오고 뭐 광주에서 오고 뭐 거제도에서 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인가 언제 한 번은 뭐 제주도에서도 왔대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 사실은 검사가 마이크가 여기 있고 뭐 이 제가 좀 익숙지 않은 말투기도 하고 한데 뭐 소리도 잘 안 듣기고 그렇게 해서 요번에 이렇게 뭐 공판 자체가 뭐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러면은 앞좌석에 앉았던 그런 리더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자리에 앉았던 리더라서 치더라도 판사님 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든지 아 그래서 고함고함 지르는 거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욕했던 사람들이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더 있어봐야 그리고 판사도 나가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는 먼저 나왔는데 하여튼 오늘 공판은 어,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공판이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선고는 6월 중에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 정인들 자체가 피고인에 유리한 뭐 입맞추기를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소속자들이었고 부사장급이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반박을 검사가 어떤 신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피해자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 하여튼간에 저는 모든 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뭔가 저는
깨림직하게 느껴진다는 마음밖에 없고, 어, 결과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는 게 아니다손 치더라도 뭐 그럴 수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무죄로. 지금 7차 공판까지 했지만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딱 두 차에 걸쳐서만 정인신문을 했는데 하나는 다 모른다 그러고 말끝마다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른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나와서 뭐 강의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송치가 된 상태예요. 명확한 뭔가 신문을 해서 증거로 그거를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상태로 이런 그 공판 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재판 저기 어, 합의부 3심제에 있는 이 판사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피고인의 무죄를 좀 더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느낌이 정말 좀 묘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참고인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뭐 얘들이 좀 잘못했다. 뭐 저는 사기 자체가 좀 사기 유사시인 방문판매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어렵다라고 보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피해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그 정인석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감당도 사실은 좀 어려운 피고인 측의 그 정인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갖다 붙인다는 게 사실은 좀 저는 되게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좀 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몇 차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가지고는 어 제가 이거는 어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누군가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서 2번만 봐달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뭐 그게 비리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그쪽에 저하고 이야기했던 분 중에서는 횡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횡령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횡령처럼 하는 게 이게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으로 자산에 대한 이 손을 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확인을 누군가가 해서 그런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오전까지는 이게 걔들 그 나쁜 짓 한 놈들이 이 결집이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는 무릎을 꿇었지만은 결집이 되고 나서는 하나를 쳐내는 거 이게 쉬울 수도 있었겠다. 그 당시에는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은 그게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부분도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제가 받은 정보가 없어서 그 내용만 좀 된다고 하면은 뭐 하나의 증거로서 정인으로서 좀 더 뭐 이 저희 사건에 훨씬 도움이 되도록 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를 못한 상태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7차 공판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 그다음에 뭐 피해자 중에서 이미 해지를 한 사람들조차도 지들이 아직도
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웃긴다. 뭐 그 이야기도 제가 좀 말씀드렸고, 선고는 6월 중에 나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 다음에, 다음 공판 때는, 그, 김동우와 최영규 씨가, 정인으로 나설 것 같다. 그 다음에, 박윤성과 같은 이런 국내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락처가, 그러니까 소재지가 불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인 출석 요구서 자체가 송달이 안 된다. 정말 저는 이게 개그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기가 찬 상태로 저는 좀 듣다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고, 뭐, 본래는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와서 좀 들어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또 직접 와서 들어봐도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마이크 됐을 때는 또 마스크를 또 쓰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잘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저쪽 피고인 측의 변호인 쪽은 마이크 사용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좀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검사 쪽은 그것도 어렵고 하여튼 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기본적으로 했고 지금 나오는 내용조차도 어, 대충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리고 뭐 이 재판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라든가 뭐 예상이 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얼만큼 대응을 제대로 좀 하고 있는지, 특히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 이 재판 중에 어, 참고인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뭐 방청석에서조차 발언권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저는 이 검사 측에 요청을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정인석에 앉아서 어, 답변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되겠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다음에 해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직접 와서 방청을 하고 뭐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 다 각자의 뭐 생활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제 개인의 이거는 뭐 주관적으로 또는 어떤 부분은 객관성을 좀 가지고서 제 나름대로 방청을 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고 오늘 7차 공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